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3회차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LS100을 누를 때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ON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그린 램프만 점등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셀렉터 스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가 초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토 쪽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전원이 오토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동작을 시키니 오토 왼쪽 라인이죠. 왼쪽 라인 쪽에 있는 스위치나 MC 또는 릴레이가 동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PB 녹색을 누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토 쪽에 놓고 LS100을 누르면 어떻게 돼?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LS100은 매뉴얼 쪽에 연결돼 있다 보니 전원이 왼쪽으로 공급되고 이쪽으로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토 쪽으로 놓고 LS100 아무리 눌러본들 이거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토에 놓고 PBS 녹색을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BS 녹색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MC가 동작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린 램프는 소등이 되고 레드 램프는 점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PBS 적색, 요게 이제 오프 스위치란 말이에요. 요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초기 상태, 그린 램프만 점등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에 있던 거를 매뉴얼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매뉴얼 쪽으로 돌리고 LS 백색 버튼을 누르면서 영상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 영상을 보고 LS100을 누를 때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쪽으로 돌렸고요. 그 상태로 LS100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가, 나, 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ON을 할 거냐, OFF를 할 거냐, 요거를 맞춰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회로를 해독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차근차근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상태부터 볼게요. 초기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셀렉트 스위치가 이 오토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토 쪽으로 돌려놨으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라고 하고요. 위쪽을 인라인이라고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를 올렸으니까 동시에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쪽에는 전원이 어떻게 돼? 다 공급된 상태가 되죠. 전원부의 한쪽은 전원이 다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인라인 쪽에서는 B접점, B접점이니까 다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겠죠.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 오토 쪽으로 지금 셀렉트 스위치가 설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전원이 타고 들어가는데 요 MC A접점, PBS 녹색 A접점이니까 더 이상 타고 들어가지 못해요. 자, 뒤쪽에 보면은 요거 MC A접점이니까 타고 들어가지 못하고 요거는 MC B접점이니까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차단기만 올린 상태에서는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영상 순서대로 갑니다. PBS 녹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PBS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게 붙으면서 전원이 통하죠. 그럼 MC가 ON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MC 접점들을 보셔야 돼요. 자, MC A 접점이 붙을 거고요. 요 A 접점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접점은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럼 램프부터 볼까요? 램프부터 봤을 때 여기서 차단을 시켜버렸으니까 자, 이 그린 램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차단됐으니까 오프 된다라는 소리고요. 이 아래 레드 램프는 어떻게 돼? 요게 A 접점이 붙어버렸으니까 ON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편은 어떻게 돼요? PBS 녹색 버튼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요 A 접점이 붙어 있으니 우회해서 어떻게 돼? 자기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손을 떼더라도 자기 유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BS 녹색 버튼을 동작시키면 레드 램프 ON 그리고 그린 램프는 OFF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PBS 적색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뒤쪽이 다 차단돼 버리니까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태로 이제 되돌려 놓고 다시 볼게요. 요 MC 오프 돼 있을 거고, MC가 오프 돼 버렸으니까 요 A 접점 다시 열려 있을 거고, A 접점 열려 있을 거고, B 접점은 붙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그린 램프는 켜져 있고요, 레드 램프는 꺼져 있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사실상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요 오토를, 셀렉트 스위치의 오토를 매뉴얼 쪽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상태로 영상에서는 LS100을 누르면서 끝이 났어요. 자,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느냐? 요 LS100을 내가 눌렀을 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눌렀을 때 뭐가 작동하고 뭐가 꺼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니다. 아래쪽 전원 다 들어와 있고요. 위쪽에서 전원이 들어올 건데 우선은 요거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매뉴얼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LS100을 눌렀습니다. 눌러버리면은 전원이 타고 들어가서 MC를 온 시켜요. 그러면 NC 접점 다시 보시죠. A 접점 붙을 거고, A 접점 붙을 거고, B 접점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차단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되는 거고요. 레드 램프는 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MC 접점, A 접점이 붙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오토 쪽이기 때문에 요게 붙든 말든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LS100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는 레드 램프 점등되고요. 그린 램프는 꺼져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YL이죠. 옐로우 램프인데, 옐로우 램프는 사실상 녹색을 누르든 LS100을 누르든 어차피 오프예요. 어차피 오프. 왜 그러냐? 요 YL이라는 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THR이죠. THR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요게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입니다. 이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요렇게 붙어 있던 게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옮겨 붙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뒤쪽은 다 차단되고, 제가 옮겨 붙는 거 한번 그려드려 볼까요? 이 접점이 과부하 걸리면 이렇게 옮겨 붙는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뒤쪽은 다 차단되죠. 그 상태로 이 전원이 타고 들어가면서 플리커를 온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 플리커 A 접점인데 뭐 사실상 플리커는 AB 접점 의미 없죠. 요게 플리커가 전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깜빡 하면서 YL이 깜빡 전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뭔가 위급 상황이다, 과부하 걸렸다, 문제 있다, 요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THR이 작동해야지만 YL이 온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전멸하게 된다는 거죠. 전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R이 작동할 일은 현재 영상에서는 없다 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LS100을 눌렀을 때 눌렀을 때의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YL은 오프입니다. 전기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THR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겁니다. 이런 애로는. 자,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결과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답은 가, 나, 다 순으로 뒀을 때 LS100을 눌렀을 때 동작이니까 가는 온이고 나와 다는 오프다 라는 겁니다. 답이 나왔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LS100이라는 거는 눌렀을 때만 동작이 되고 손을 떼면 바로 꺼져버려요. 왜 그래? 여기처럼 자기유지 접점이 이쪽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유지 접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MCA 접점을 그려서 넣게 된다라면은 이쪽도 마찬가지 자기유지가 되겠죠. 이쪽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 회로에서는 요 LS100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는 동작하지만 손을 떼버리면은 이제 동작하지 않는, 차단돼 버리는 일종의 인칭 스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LS가 원래는 리미트 스위치의 의미이기는 한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답은 찾았습니다. 답은 뭡니까? 1번 문제 답은 가나다 순서대로 봤을 때 온, 오프, 오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PB 녹을 눌렀을 때 가, 나의 점등 상태를 온오프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문제 자체는 1번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레드램프가 점등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해당 영상에서는 PB 녹을 누르면서 끝이 나버리죠. 자, 그래서 이 PB 녹을 눌렀을 때 가, 나의 점등 상태를 온, 오프로 표시해라.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PB 녹색을 딱 눌렀을 때 요 가, 나 뭡니까?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의 동작 상태를 표시해라.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독 한번 해볼게요. 해당 회로 마찬가지로 처음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래쪽을 아웃라인, 위쪽을 인라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아웃라인 쪽에서 전원이 우선은 요렇게 전원부 쪽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도 보시면은 전원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때 PB 녹은 A 접점 안 들어가고요. 이 R은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A 접점 안 들어갑니다. 릴레이 A 접점 안 들어가고요. 자, MC B 접점이니까 요게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L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ON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요거는 차단기로 올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뭡니까? PB 녹을 눌렀을 때죠. 그래서 PB 녹을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요렇게 탁 눌러버리게 되면은 전원이 요렇게 통해 들어가요. 이 B 접점이니까 끝까지 들어가죠. 그럼 릴레이 전원을 ON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릴레이 A 접점들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상태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요 릴레이 A 접점이 붙었으니까 전원이 딱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급이 돼버려요. 그러면 MC가 ON하게 될 거고요. 그린 램프가 ON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MC가 ON했기 때문에 MC의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요게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 전원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래로는 어떻게 돼요? 오프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답은 뭡니까? 답은 제가 적어 둘게요. 답은요, 가가 ON 되는 거고요. 나는 오프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그 후에 동작들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녹색 버튼 제가 손을 눌렀다 떼더라도 요 R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전원이 들어가고요. 제가 손을 떼게 되더라도 어차피 요게 자기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녹색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전원을 ON 시키게 되면은 그린 램프는 ON 하게 되고 레드 램프는 OFF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게 B 접점이니까 딱 열리면서 전원을 차단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 릴레이 전원이 OFF가 된과 동시에 요 A 접점이 떨어져 버리고요. 요 A 접점도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MC OFF, 그린 램프 OFF가 되는 거죠. 오프 되고요. 그 다음에 MC가 오프 됐기 때문에 B 접점이 다시 붙어서 들어가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린 램프 오프 되고 레드 램프는 ON 되는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을 다시 제가 표시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PB 녹색을 눌렀을 때를 표시해야 되니까 A 접점들은 이렇게 붙을 거고 B 접점이 탁 떨어지면서 결과값은 그린 램프 ON, 요 레드 램프는 OFF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2번 문제의 답은 가, ON, 나, OFF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전에 많이 봤던 장치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스크류 압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류 압축기라는 거는 암수 로터의 맞물림에 의해서 자, 이렇게 기어처럼 생긴, 뭐 다르게 얘기하면 나사처럼 생긴 이러한 암수 로터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암수 로터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밀착하면서 압축이 되는 형태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케이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압축이 되고 또 이렇게 압축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기체가 지나가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용접식 압축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요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선은 제가 답을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암수 두 개의 나선형 로터의 맞물림에 의해, 이해가시죠? 두 개의 로터의 맞물림에 의해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액경 및 유격이 작고요.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왕복동 압축기랑 비교해 보시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왕복동 압축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이평 압축기라고 가정하고요. 안쪽에 피스톤이 어떻게 돼요? 이 크랭크 축의 회전에 의해서 상하 왕복 운동하면서 흡입 압축 토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이 왕복동 압축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단속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피스톤이 흡입할 때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아래쪽으로 움직였다가 서죠. 한번 섰다가 그 다음에 압축할 때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서고 올라와서 한 번씩 서기 때문에 단속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회전하고 왕복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연속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천천히 생각해보면 내려가 서고 올라가 서기 때문에 요건 단속적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암수 두 개의 로터가 맞물려서 계속 회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복동 압축기는 어떻게 돼? 내려와서고 올라가서 서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위아래로 충격, 진동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류 압축기에 비해서 왕복동 압축기는 액경 및 유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는 왕복동 압축기에 비해서 어때요? 액경 및 유격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건 왜 그러냐? 이 왕복동 압축기는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흡입을 할 때는 피스톤이 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가스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때 요 밸브는 아래쪽으로 열어줘야 되고 이쪽에 있는 밸브는 아래쪽으로 닫아줘야 됩니다. 얘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둘 다 움직이니까 흡입 밸브 열리고 토출 밸브는 닫히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완벽하게 흡입이 되겠죠.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압축이 돼야 되니까 밀어 올릴 때, 피스톤을 밀어 올릴 때는 요건 그냥 그대로 두고 빨간 걸로 그릴게요. 흡입 밸브가 위쪽으로 올라가 닫혀버리고요. 그 다음 토출 밸브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려버려요. 그래야지 압축되면서 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복동 압축기는 설치가 되는데 스크류 압축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굳이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명칭은 스크류 압축기가 되고요. 특징은 암수 두 개의 나선형 로터의 맞물림에 의해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액경 및 유격이 작고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특징도 제가 참고사항에 남겨뒀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내용을 간추려 적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시고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봤었는데 해당 장치의 명칭은 사방 밸브 또는 포웨이 밸브라고 불렀습니다. 그 설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에어컨을 냉난방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에어컨도 냉방 전용이 있고 냉난방 겸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냉방 전용 같은 경우는 포웨이 밸브 사용하지 않고요. 냉난방 겸용인 경우에는 무조건 포웨이 밸브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구조도를 그렸는데 요거 이제 냉난방 전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냉방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압축기 원래 우리 냉동장치 4대 구성 요소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인데 여기서는 실외기와 실내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우선은 압축기 쪽에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렇게 토출되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냉방이라고 한다면 이 포웨이 밸브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실외기 쪽으로 우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 어떻게 돼요? 요게 압축기니까 그 다음 단에는 당연히 응축기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요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응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뭡니까?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들어가게 되면 실외의 공기와 실외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당연히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실외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어떻게 해요? 식혀버린다라는 거죠. 즉 뜨거운 기체 냉매와 차가운 공기를 열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직까지는 이론상 고온 고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응축돼 버립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팽창 밸브에서 교축을 시키니까 압력과 온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엔탈피는 일정할 거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성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압력과 온도 떨어졌으니까 저온 저압에 아직 이론상은 액체다. 자, 그럼 순서상 실내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발기가 되죠. 증발기. 자, 그렇다면 이 차가운 액체 냉매가 증발기를 순환하게 되고요. 증발기 내부로 들어간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실내에 있는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와 열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액체의 온도를 확 올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화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증발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온 저압의 뭐가 된다? 액체가 증발해버렸으니까 기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액체가 증발하면서 어떤 게 생겨요? 증발 잡열이 생기니까 주변의 열을 훔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실내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냉방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내기가 증발기인 상태니까. 그래서 요게 다시 순환해서 화살표대로 요렇게 타고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냉방 사이클이라면 난방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난방 사이클은 자, 요 화살표, 사방 밸브의 화살표가 밑으로 갔던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돌리게 되면 화살표가 위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압축기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고온고압 기체 냉매가 토출되어서 화살표대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자, 순서상 요 실내기가 뭐가 되죠? 응축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축을 시키게 되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들어가고 실내에 있는 차가운 공기로 이렇게 열교환을 시키는 거죠. 그럼 실내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데워져서 방열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열이 이렇게 실내로 방열되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고 요게 고온고압 기체 냉매가 고온고압 액체 냉매로 바뀌어서 팽창 밸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팽창 밸브에서 마찬가지 교축을 시키니까 압력과 온도가 떨어질 거고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 이번엔 요쪽이 뭡니까? 요쪽이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기 쪽으로 이제 차가운 냉매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상대적입니다. 실외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저온저압의 요 액체 냉매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로 인해서 요게 이제 쉽게 증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가 쉬운 온도를 조금만 바꿔도 상태 변화가 쉬운 그러한 유체를 우리가 냉매로 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올 때는 뭐가 돼요? 저온저압의 기체 냉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실외기가 이제는 증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상. 그래서 요게 응축기고 요게 증발기가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타고 들어가서 화살표대로 이렇게 압축기 쪽으로 흡입되어 순환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요게 이제 난방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실내기가 응축기인 상태에서는 응축기의 열량을 방열해가지고 실내를 난방시키는 사이클이 된다. 자, 이게 가능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응축기를 따다가 이 실내로 넣으면 되는데 사실상 실내기, 실외기를 우리가 바꿔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웨이 밸브라는 이 밸브를 이용해서 순환 사이클을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내기가 증발기가 될 수도 있고 응축기가 될 수도 있으니 요렇게 이제 증발기의 열량 또는 응축기의 열량을 이용하게 된다. 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사방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여름철에 실외기 앞에 있으면 얘가 응축기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더 뜨겁게 느껴지죠. 열을 이제 방열하니까 이렇게 빼내니까.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외기 앞에 있으면 요 실외기 앞에 있으면 더 춥게 느껴져요. 왜? 이게 증발기다 보니까 더 춥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어컨 중에 이런 식으로 냉난방을 겸할 수 있는 장치, 즉 사방 밸브, 포웨이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이론상 히트펌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4번 문제 다시 보시면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사방 밸브 또는 포웨이 밸브가 되는 것이고요. 설치 목적은 히트펌프, 자, 요런 냉동 장치를 히트펌프라고 했죠. 그래서 히트펌프 냉동 장치의 사이클을 흐름을 바꾸어 냉난방 전환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동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우선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물어봤고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교류 전압 측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자가 들고 있는 요 장치, 요 장비, 그래서 요 장치의 명칭은 우리 현장에서는 요게 후크가 달렸다라고 해서 후크메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클램프 메타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요 클램프 메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전압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전류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저항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는 온도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벨 테스트기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고를 수가 있어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2에서 20A까지 측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늘리면은 200에서 600A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직류 전압도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압 같은 경우는 직류와 교류를 이렇게 모드로 나눠서 측정을 하는데 전류 같은 경우는 이 암페아의 범위만 있을 뿐 이 직류와 교류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교류 전류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이 두 가닥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지나갈 때 한쪽은 플러스일 거고 한쪽은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콘센트에 들어오는 이 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은 100A 마찬가지 한쪽도 100A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게 교류라는 거는 상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긴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요 두 가닥을 모두 요 클램프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플러스 100A 여기는 마이너스 100A이기 때문에 전류가 상쇄돼 버려서 요걸로 두 가닥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0A가 뜬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 전류에 들어오는 만약에 전선이 있다면 두 가닥을 다 잡는 게 아니고 이 한 가닥만 딱 잡아가지고 한쪽의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류 전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가닥 지나가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한 가닥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직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 한 가닥만 딱 잡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직류 전류, 교류 전류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만 뭐 2에서 20A, 200에서 600A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건데 전압 같은 경우는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이 어떻게 측정해야 교류 전압이고 직류 전압인지 알아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러한 커넥터를 연결하는데 이 색깔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압을 측정합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교류 전압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가닥이 있다라고 했죠, 교류는. 그래서 두 가닥을 나눠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어줘요. 그 다음에 직류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요 끝과 끝을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야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류 전압을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콘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이 배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게 우리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전기는 교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콘센트에 탁 찍어보면은, 콘센트 양단에 탁 찍어보면은 이게 교류란 말이야. 그래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이 콘센트 쪽으로 전원을 보내주는 게 결국 뭡니까? 배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보통 보면 이제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전봇대 이런 데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때 최초로 받는 게 바로 이 배전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부 다 뭡니까? 교류 전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센트나 배전판을 찍으면 교류 전압 측정이 되는 거고, 이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했어요? 건전지 같은 거. 건전지. 건전지를 딱 두고 화면에서 양쪽을 탁 찍었어. 그러면 직류 전압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에서 클램프 메탈을 가지고 배전판에서 이렇게 전압을 측정했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류 전압 측정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부품의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부싱, 캡, 45도 엘보, 레듀샤. 자,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설치 위치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부품의 명칭은 코어 셀 필터 드라이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설치 위치 물어봤는데, 설치 위치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가 있겠죠. 응축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단에 수액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응축기에서 나오는 액을 수액기에서 이렇게 받아다가 긴 배관을 연결해서 액만 이렇게 인출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결국은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는 압축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응축기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펜이 달려 있겠죠. 응축기, 그 다음 요거 수액기고 요 녀석이 팽창 밸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이때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수액기 다음 단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사이트 글라스라든가 솔레노이드 밸브, 요게 전자 밸브죠. 전자 밸브 요런 부속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기는 한데, 참고적으로 요 솔레노이드 밸브랑 이 사이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전단에 바로 요 필터 드라이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필터 드라이어를 설치해서 여기 필터가 설치되고요. 양쪽에. 그 다음 안쪽에는 흡습제, 실리카겔 또는 활성 알루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흡습제. 그래서 요 드라이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냉매 중에 혹시 섞여 있을지 모르는 수분 H2O를 제거해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액기 다음 단에 설치하게 되면 냉매 액과 혹시 모를 이제 수분이 있다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은 바로 요 드라이어는 드라이어인데 코어 셀 필터 드라이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형태를 보시고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코어 셀이라고 돼 있죠. 코어 셀. 자, 이 코어 셀의 뜻이 뭐냐면은, 셀이라는 건 뭐예요? 통입니다. 통. 자, 그리고 코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품을 코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요 드라이어에서는 이 코어는 뭐가 될까? 흡습제. 흡습제라든가 아니면은 필터, 요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어를 셀이라는 통 안에 담은 형태이기 때문에 코어 셀 필터 드라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어 셀 필터 드라이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입구와 출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출구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볼트 너트로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볼트 너트를 열어서 안쪽에 있는 코어를, 이 코어가 뭐라고요? 흡습제 또는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 코어를 교체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코어 셀 필터 드라이어라고 부르는 거고, 가장 큰 특징은 입구가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체형 드라이어, 그러니까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어랑은 확실하게 좀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또는 사진을 보시고
이 코어셀 필터 드라이어 형태를 잘 알고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치 위치는 우리가 4대 구성 요소를 기준하기 때문에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명칭은 코어셀 필터 드라이어, 설치 위치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치출구의 명칭과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해당 치출구의 명칭은 캄 라인형 치출구였고요. 요게 이제 설치 목적 같은 경우는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해서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어 커튼의 역할이 곧 요 캄 라인형 치출구의 설치 목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 읽어보면요.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고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차단하여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고 공기 중 이물질 및 곤충, 벌레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즉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문제는 이전 회차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액분리기고요. 사용 목적은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여 압축기로 액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 액압축을 방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팽창 밸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증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액분리기를 설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발기 쪽에서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 여기서 한번 딱 꺾어가지고 압축기 쪽으로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이 이제 증발기다라고 했을 때 팬이 이렇게 붙어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 팽창 밸브에서 교축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 액체 냉매가 넘어올 거예요. 그럼 증발기는 어때?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와 열교환을 시키니까 냉매가 증발하면서 뭘로 바뀐다? 냉매 기체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100%라면 이 기체 냉매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액분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100%인 기기는 없다 보니 100% 다 증발하는 게 아니고 미량의 액체가 남아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액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 액체 냉매가 압축기 쪽으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리퀴드백을 발생시키죠. 다른 말로는 액압축이라고 하는데 이 액압축이 일어나면은 압축기에 압축비가 올라가고요.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윤활유가 열화 탄화되니까 이러한 검댕이 이 찌끄러기들이 순환하다가 냉동장치의 순환을 저해한다거나 아니면 효율을 저하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완전히 순환을 막아서 냉동장치를 고장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액을 제거하고자 액분리기를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체와 액체가 섞여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액이 존재한다면 액분리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액은 하부에 이렇게 모일 거고요. 기체는 어때요? 액체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상부에 고여서 어떻게 돼? 요 위에 있는 배관을 타고 이렇게 압축기로 넘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즉 기체는 압축기로 넘어가게 해주고요. 액체는 액분리기 속에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액체를 다시 재순환시켜서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고 우리 소형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넘겨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론 강의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영상을 봤을 때 간혹 보면 어떤 게 응축기고 어떤 게 증발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단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열재가 있는 쪽은요 저압배관입니다. 저압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열재가 없는 쪽은 고압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압 라인에 요런 장치가 있다면 통으로 된 장치가 있다면 요거는 액분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열되지 않은 고압배관 쪽에 요러한 통이 설치된다면은 그거는 수액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기, 액분리기 또는 응축기, 증발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단열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봤을 때 단열이 된 거는 저압배관, 단열이 없는 거는 고압배관 요렇게 구분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보시고 눈에 익혀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환 사이클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9번 문제. 명칭은 액분리기, 사용 목적은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여 압축기로 액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 액압축, 리퀴드백을 방지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준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품 뭡니까? 줄여서는 MC라고 부르는데 요 MC가 뭐예요? 마그네틱 컨택터를 줄인 거였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마그네틱 컨택터, 한글로 하면 뭡니까? 전자접촉기죠. 마그네틱 컨택터 그대로 한글로 직역해 보세요. 전자접촉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전자접촉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마그네틱 컨택터 제가 약자만 쓸게요. MC와 간혹 보면은 THR 요게 뭐였어요?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죠. 그래서 MC와 THR이 결합된 형태의 장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칭을 또 다르게 쓴다라고 했으니 그 명칭이 뭐였어요? 전자 개폐기. 그래서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를 설치함으로써 과부하 시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개폐기 역할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C와 THR이 같이 붙어 있으면 전자 개폐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MC만 별도로 보여줬기 때문에 뭐예요? 마그네틱 컨택터 또는 전자접촉기가 답이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 멈춘 상태에서 가, 나의 정면도를 그리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똑같은 배관입니다. 똑같은 배관인데 구도를 바꿔가면서 그 정면도를 그려라. 그래서 가, 나의 형태로 정면도를 그려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멈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정면도 그리시면 돼요. 좌측부터. 좌측에는 엘보의 뒷둥이 우선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해서 마찬가지 엘보의 뒷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측으로 요게 이제 내려가서 실제로는 우측으로 이렇게 진행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측편에 보니까 엘보가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요 엘보 뒷둥 요 밑으로는 배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배관이 이렇게 올라와서 요쪽으로 꺾였다가 다시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서 또 마찬가지 엘보 써서 요렇게 진행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가번의 도시기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 정면도 그릴 겁니다. 자, 요 구도에서 그대로 그리게 되면 우선은 배관이 요런 식으로 올라와서 우측 그 다음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요 마찬가지 엘보 다 썼고요. 그 다음 요 밑에서 다시 우측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했네요. 진행을 했고 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뭡니까? 엘보의 뒷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이 저쪽으로 진행했다, 저 안쪽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 가, 나의 정면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이위치 밸브의 작동 원리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이위치 밸브의 작동 원리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우선은 해당 밸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밸브가 뭔지 알려드리자면 우선 명칭은요. 전동 밸브가 돼요. 전동 밸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번에도 뭐 의견이 많으시던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쌤, 이거 전동 밸브가 아니고 온도 자동 조절 밸브 아닙니까? 이게 에너지 필터평에서 또는 이 동영상에서 자주 나옵니다. 온도 자동 조절 밸브라고 해서 아마 동영상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은 그 사진도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대조해 보시고 이거 온도 자동 조절 밸브 아닌가?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는 뭐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거는 전동 밸브라고 알아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동 밸브 같은 경우는 구조도를 띄워 드린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 구조도인데 요게 제가 요즘에 에너지 관리 기능장
필기, 요 이제 기출문제 촬영을 하는데 그 기출문제에서도 간혹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해설을 제가 참고사항에 적어뒀는데, 자, 이 전동밸브란 것은 전동기의 회전운동을 링크 기구에 의하여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으로 바꾸어 제어밸브를 개폐하는 형식의 밸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로에 보시면 각종 유체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작동 제어 및 원격 조작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조도를 보시면서 같이 봅니다. 구조도를 보시면 이 전동기의 상단에 있는 전동기죠. 전동기의 회전 운동을 링크 뭐예요? 밸브 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밸브랑 연결하는 거니까 링크 기구에 의해 회전 운동 또는 왕복 운동, 요 구조도는 이제 위로 올릴 테니까 요거는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 제어하는 밸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무조건 왕복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밸브 자체가 돌려서 여는 밸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링크랑 연결해서 전동기 회전 운동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운동 또는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온도 제어 장치랑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 온도 조절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압력 스위치랑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 압력 조절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량 조정 장치랑 연결을 하게 되면 또는 유량 밸브랑 연결하게 되면은 유량 조절 밸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동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전동 밸브는 온도 제어도 되고 압력 제어도 되고 유량 제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 같으면 에너지는 보통 보면 보일러를 다루잖아요. 그럼 이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의 온도에 따라서 개폐를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자동 온도 조절 밸브라고 나오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냉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조절보다는 아무래도 압력 조절과 유량 조절 쪽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한 답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유사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답으로 찾자면은 요거는 전동밸브라는 명칭, 통칭할 수 있는 전동밸브라는 명칭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동밸브로 정리를 했고요. 전동밸브로 정리를 했을 때 해당 문제에서의 작동 원리 같은 경우 이위치 밸브의 작동 원리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위치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랑 또 비슷하죠. 자, 어쨌든 작동 원리는 답을 보시면 전자기 유도작용에 의해 밸브를 상하로 온오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위치 제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 유도작용, 요거는 뭐냐면은 이 전동기를 돌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종의 현상, 뭐 법칙이라 하긴 좀 그런데 법칙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작용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밸브인데, 자, 이 전자기 유도작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게 N극과 S극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 어떠한 코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설치되어 있어. 그러면 이 자석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자기력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의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 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자석이다 보니까 자기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요 자기장이 발생하는 요 자석을 그냥 자기라고 할게요. 그냥 자석이니까 자석을 코일에다가 쇠교를 시켜요. 여기서 말하는 쇠교라는 건 뭐냐면은 쇠사슬 쇠 그리고 사길교라고 해서 그냥 교차시키는 겁니다.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기하게도 여기에 전기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즉 자석을 코일에 계속 넣었다 뺐다 요걸 쇠교라고 해요. 너무 넣었다 뺐다 하니까 좀 상스러운 것 같아서 쇠교한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쇠교하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요런 거를 전자기 유도작용이라고 해요.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모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도 전동기가 되겠죠. 자, 이 유도 전동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미니카 가지고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그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면 모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터를 그 어른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차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어서 안쪽에 뜯어서 개조합니다. 이거 뜯어가지고요, 안쪽에 코일을 몇 바퀴 더 감으면요, 이게 순간적으로 전기력이 확 올라가 버려요.
자, 이때 이 모터를 뜯어보면요. 그 안쪽에 코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면이나 사이드 부분에 보면 자석도 설치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유도 전동기예요. 유도 전동기 안에는 코일도 있고 자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세교시켜 줌으로써 모터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작용이 뭐라고요? 전자기 유도 작용이다. 그래서 전동 밸브에서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전동기. 그 전동기가 뭐였어요? 유도 전동기겠지. 그러니 이 전동 밸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뭐예요? 전자기 유도 작용에 의해 밸브를 상하로 온오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확 가죠. 그러면 이거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해를 딱 하고 있으면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작용. 요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설명하고 나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전동 밸브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자 밸브도 있어요. 전자 밸브, 영어로는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 밸브는 기본적인 그 작동 원리가 뭐였습니까? 전류의 자기작용. 그래서 이 작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밸브가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밸브판이 있고요. 위쪽에 코일이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코일이 연결됩니다. 그럼 코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원부로 사용을 해가지고 220V 전원을 탁 넣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밸브판을 탁 당겨 올리는 거예요. 탁 당겨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일종의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과 이 전자기 유도작용은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자 밸브는 전류의 자기작용이고요. 전동 밸브는 전자기 유도작용을 이용했다. 요게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2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이 위치 밸브의 작동 원리를 쓰시오. 답은 전자기 유도작용에 의해 밸브를 상하로 온오프 시킨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보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좋은 영상, 제보 영상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동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처음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오늘 제가 촬영할 때 이거 영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사진 공수해가지고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해당 영상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 감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영상 제보해주신 회원분 뿐만 아니고 우리 카페에서 시험 보시고 제보해주시는 모든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